무릎 꿇고 사과해. 호텔 직원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마주쳐?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호텔 직원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마주쳐? 손님들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운터 뒤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호텔 컨시어지 계약직 직원 윤서하였습니다. 낡은 유니폼 차림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구석 낡은 소파에 헌 코트를 걸친 노부인 하나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초라한 계약직 여자는 왜 저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로비 한가운데 무릎을 꿇기까지 윤서아가 이 호텔에서 버텨온 시간은 꼬박 3년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의 부모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녀에게 이 계약직 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마다 갱신되는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면 서아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3개월도 버틸 수 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원룸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다음 달 식비를 아끼며 버티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저축이라는 단어는 아직 서아의 통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 서아가 돌아오는 곳은 2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낡은 액자 속 부모님 사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버텼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불을 껐습니다. 그것이 서아의 하루를 닫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낼 사람도 전화를 걸 사람도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줄 사람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서아의 자리는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동료 차지수는 서아보다 1년 늦게 입사했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지배인 박현태는 실적과 VIP 관리에만 눈이 돌아가 있었고 계약직인 서아에게는 언제나 한 단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임 나오면 계약직부터 정리되는 거 알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구로 돌아가 유니폼 깃을 여몄습니다.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호텔 로비가 한창 붐비던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 줄이 길게 늘어선 그때 로비 소파 구석에서 노부인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헌 코트에 낡은 가방,
어디 둘러보러 온 사람 같지도 않았고 투숙객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텔 로비에는 그런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잠깐 향했다가 이내 자기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차지수는 VIP 체크인 서류를 들고 바쁜 척 지나쳤습니다. 지배인 박현태는 아예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카운터 뒤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노부인은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서아는 자리를 잡아 모시고 앉힌 뒤 직원용 탕비실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거른 채 서랍에 넣어두었던 작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 그래도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박현태가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박 씨, 지금 체크인 밀리는 거 알죠? 저런 분은 안내만 하면 돼요. 서아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서아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노부인 정옥녀는 따뜻한 물을 받아 마시며 서아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황수임이 처음 호텔을 찾은 건 남편 회사 거래처 임원들을 위한 단체 예약 때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을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찾아내기 위해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손님이 가끔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만들어내야 자신의 지위가 확인되는 사람들이. 서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체크인을 담당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예약 확인을 안내하는데 황수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손님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시선 처리도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살짝 내리며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황수임은 룸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번을 바꿨고 어메니티 구성이 기대 이하라며 한 번 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차지수가 뛰어다녔고 서아는 황수임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저녁에 터졌습니다. 룸서비스 트레이가 올라갔는데 음료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주문서를 잘못 정리한 것은 차지수였습니다. 하지만 황수임이 프런트에 항해 전화를 하자 차지수는 수화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은 했는데요. 컨시어지 쪽에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당장 해명하면 동료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내일까지 이러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다음날 서아를 무너뜨릴 빌미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수임이 프런트로 내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룸서비스 건 담당자 나오라고 해요. 박현태가 황수임을 맞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수임 일행은 이 호텔에 연간 수천만 원을 쓰는 VIP였습니다. 박현태에게 그것은 어떤 직원 한 명의 억울함보다 훨씬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서아가 호출되었습니다. 황수임은 로비 한가운데서 입을 열었습니다. 굳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고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담당 맞죠?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는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서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황수임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확인이요? 지금 저한테 변명하는 거예요? 박현태가 서아의 팔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냥 사과해요. 빨리. 카운터 뒤에서 차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차지수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차지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짧은 외면이 서아에게는 긴 문장처럼 읽혔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여기 없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 순간 서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신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투숙객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헌 코트의 노부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수임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호텔 직원이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투숙객들이 멈췄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운터 뒤 차지수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현태가 서아의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요. 안 그러면 오늘로 계약 끝이에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3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원룸 월세가 스쳤습니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이 스쳤습니다. 오늘도 버텼어요.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 3글자면 됐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는 걸까? 계약서 한 장을 지키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수임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황수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박현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지수는 카운터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은 꿇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한 사과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황수임이 손을 들어 테이블 위 물컵을 집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구석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 코트를 걸친 노부인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황수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황수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어르신? 관계없는 분은 빠져주세요.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30초 뒤 호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수트 차림의 남자 셋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황수임을 지나치고 박현태를 지나치고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노부인 앞에서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현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황수임의 손에서 물컵이 내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를 지배하던 목소리가 단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황수임의 코앞에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황수임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자리를 잡는 장면, 차지수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 그리고 서아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년은 황수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수임 씨 시아버지 회사, 이번 강남 재개발 공사 발주처가 우리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아직 도장 안 찍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황수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현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아에게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던 그 입이 이제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그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옥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에게 천천히 걸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서아는 정옥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믿기지 않는 눈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던 그 노부인이 지금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이 한꺼번에 재생되었습니다. 낡은 가방, 헌 코트, 차가운 손.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 이라고 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그 순간 서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건넸던 친절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옥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하야, 놀랐지. 나는 강민준의 어미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배경이나 스펙을 보려 한 게 아니었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다. 내 아들이 잘 보았구나 하고. 그날 저녁 정옥녀는 서하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서하의 부모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정옥녀는 직접 준비한 하얀 국화를 영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하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옥년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귀한 따님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서하야, 내 부모님 앞에서 약속할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밤들이 오늘도 버텼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모든 저녁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사과해 주는 것이. 서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옥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외로움을 오래 안고 살지 않았으면 했어. 몇 달 뒤 서하는 정옥년 그룹사나 소외계층 지원재단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여전히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낡은 구두를 수선에 신었습니다. 정옥년은 그런 서하가 부끄럽기는커녕 우리 집안의 진짜 품격이라며 주변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저녁 정옥년이 직접 차를 몰고 서하의 사무실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납골당 아래 작은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정한 것이었습니다. 정옥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5천억이 사실은 내가 건네준 과자 봉지 하나보다 가벼웠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두 사람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오래 웃었습니다. 한때는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마음을 닫았던 여자와 돈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버텼던 여자가 이제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내 거짓 사과를 거부했던 여자와 그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을 본 회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